MACD 지표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단점들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유용하게 MACD를 쓸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대봉입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본인 기준에 맞는 보조지표를 찾으려고 보면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특정 시간 프레임 등등 보조지표는 각 구간마다 흐름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지표를 찾고 있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평선의 수직 계산으로 만들어진 보조지표 MACD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지표 버튼을 누르시고요. 검색란에 MACD를 입력해서 밑에 나오는 지표를 클릭해줍니다. 차트 바로 밑에 생긴 지표가 MACD 지표고요. 발음하기 쉽게 MACD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에선 MACD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이나 입력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저는 여기 선을 초록색, 여기 선을 빨간색으로 설정해 놓고 이 지표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ACD라는 지표의 이름은 MACD, 각자 뜻을 갖고 있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세 개를 쪼개서 보면 사전적 의미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다시 합쳐서 직역을 해보면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MACD 지표란 이평선이 특정 지점으로 가까워지려는 성질과 멀어지려는 성질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표의 숫자가 0으로 표시된 지점을 0선이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 그려진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이 0에 가까워지려는 성질을 수렴이라고 하고 반대로 0과 멀어지려는 성질을 발산이라고 합니다. 설정 때 초록색 선으로 변경했던 이 선은 MACD 선이라고 하고요. 빨간색 선으로 변경했던 선은 시그널 선, 0선을 중심으로 가운데에 막대 그래프가 생기는 구간은 오실레이터, MACD 지표는 이렇게 총 3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ACD 지표는 이평선의 수학적 계산으로 그려지는 지표입니다. 이평선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MACD는 EMA 지수인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보조지표입니다. 3개의 이평선 모두 캔들들의 종가 마감 평균값을 이은 선이라는 이평선의 기본 개념은 같지만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입력값을 똑같이 맞춰도 서로 다른 구간에서 선이 그려집니다. 이 계산법까지 설명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몰라도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할 거고요. 중요한 건 MACD선은 EMA를 활용한 지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평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이 설정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ACD는 1979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당시 주식시장은 주 6일째로 장이 열렸기 때문에 단기적 주가 움직임을 2주 간격으로 잡아서 기본값이 12가 된 거고요. 단기 흐름과 비교하기 위한 장기 흐름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한 달에 장이 열리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26번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장기 입평 설정값을 26, 단기 입평 설정값을 12로 최초 설계됐습니다. 현재는 주식시장이면 주 5일, 코인시장이면 주 7일로 계산해서 설정값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맞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시장엔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용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값으로 설정해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EMA 선 2개를 꺼내고 설정값을 하나는 12, 또 하나는 26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MACD 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우스가 올려져 있는 여기 구간을 예로 들면 12로 설정한 이평선이 위치한 가격대는 이 가격이고요. 26으로 설정한 이평선의 가격대는 이 가격입니다. 이렇게 12 2평의 가격과 26 2평의 가격을 빼면 마이너스 284.1이 나오고요. 그 값이 MACD 영역의 선으로 그려지는 것이 MACD 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MACD가 위치한 구간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에서 가운데 지점인 0선을 중심으로 방금 계산처럼 이평선 가격을 뺀 값이 양수가 나오면 선이 0선 위에 그려지고요. 음수가 나오면 선이 0선 아래에 그려집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평선이 서로 교차하는 골크나 데크가 발생할 땐 MACD 선은 0선을 지나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평선의 교차 지점은 MACD 지표의 0선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평선의 골크나 데크 구간을 매매 신호로 받아들여서 MACD선이 0선을 통과할 때를 매매 관점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0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가격대는 이미 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진행이 된 후라서 신규 진입을 하기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꽤 많은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MACD 지표 구성 중 하나인 시그널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평선이 캔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이라면 시그널선은 MACD선의 일정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그널선은 MACD선의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기본 설정값은 9이고요. MACD선의 9 이평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표 안에 MACD선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이평선의 개념인 시그널선을 추가해서 MACD선과 시그널선의 교차 구간을 매매 신호로 보는 것입니다. 지표가 0선과 멀어져 있을 때 MACD선이 0선으로 붙으려는 움직임보다 MACD선과 시그널선이 서로 교차하는 움직임이 더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MACD선의 느린 매매 신호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실레이터는 MACD선과 시그널선 사이에 생긴 공간의 폭을 막대 그래프로 구현시킨 MACD 지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MACD선이 시그널선보다 아래에 있을 땐 오실레이터는 0선 밑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고요. MACD선이 시그널선보다 위에 있으면 오실레이터는 0선 위에서 초록색으로 그려집니다. 이 영상 예시를 비트겟 차트로 쓴 이유는 이 오실레이터 색상은 비트겟이나 트레이딩뷰 차트가 보기 편하게 구현되어 있어서 비트겟 차트를 예시로 썼습니다. 오실레이터의 색깔을 보면 색이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지표상에서 진행 중이던 추세가 한 차례 꺾일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구간을 예로 들면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 하방의 힘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서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되다가 하방의 힘이 조금 약해지고 상방의 힘이 조금씩 들어오는 구간은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연한색으로 그려집니다. 이걸 추세가 반전되는 신호로 보고 매매 관점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점은 오실레이터의 이 반전 구간은 보조지표 내에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 신호일 뿐이고 본래 차트의 추세가 바뀌는 신호는 아닙니다. MACD선은 매매 신호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오실레이터의 굴곡 끝이 꺾이는 신호는 본 차트엔 큰 영향이 없는 지표 내부의 추세 반전 신호일 뿐입니다. MACD선보다 매매 신호가 빠른 장점을 갖고 있는 시그널선과의 교차 지점은 소위 페이크로 불리는 거짓 신호가 흔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보조지표의 특성만으로 볼 때 생기는 단점들이고요. MACD 지표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단점들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유용하게 MACD를 쓸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는 MACD를 참고할 땐 주로 내시간봉을 참고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 기준에선 내시간봉이 제일 거짓 신호가 적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표 특성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생길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은 바로 기본적인 다이버전스를 곁들여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MACD의 D를 뜻하는 다이버전스는 지표 내에서 0선과 멀어진다는 뜻의 다이버전스고 지금 언급한 다이버전스는 본 차트와 보조지표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향하는 구간을 매매 신호로 보는 보조지표 해석법입니다. 이 다이버전스는 지난 영상에서 쉽게 다뤘고요.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먼저 다 보시고 나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소를 적용시키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아시는 게 좋은데요. 추가 요소를 아무 구간에서나 적용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꿀팁입니다. 첫 번째, 다이버전스를 비교할 땐 굴곡의 크기가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크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좀 더 적당해 보이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크기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이런 구간들을 다이버전스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버전스의 굴곡 개수는 기본이 2개가 맞지만 많으면 3개에서 4개까지도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비트코인 본 차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최고점 69K 하락 지점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파동이 여기까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추세선을 하나 그을 수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찾아야 할 것은 단기 반등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승 다이버전스를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큰 하락이 나오고 잠시 멈춘 구간에서 지표를 보시면
영상과 많이 떨어진 첫 번째 이 격이 생겼고요. 시간이 지나고 커다란 굴곡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상단을 찾기 위해서 다음에 나타날 굴곡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후에 저점이 갱신되고 지표에 새로 굴곡이 생겼는데요. 그림상 상다가 맞는 것 같지만 크기를 비교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먼저 나온 굴곡과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크기적인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구간에서는 포지션은 안 잡는 게 맞지만 이런 구간을 도전하기 위한 대응 방법은 MACD선, 시그널선, 골크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고 손절은 다시 데크가 발생한다면 포지션을 종료하는 식으로 대응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익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반등이 나와서 기존에 있던 추세선에 닿으면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한 포지션의 반 정도는 익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패닉셀이 나왔던 구간을 보시면 영성과 이격이 크게 발생한 새로운 굴곡이 나왔는데요. 크기를 보면 이전 구간에서 비교하기 애매했던 굴곡과 크기가 비슷한 굴곡이 나왔기 때문에 상단을 찾으려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단을 충족하는 그림은 아니기도 하고 이 정도 패닉셀이 나올 땐 역추세를 노리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다음 구간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 굴곡은 이 굴곡과 비교할 만한 크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작은 형태의 상다 신호가 나온다면 도전을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상다가 3개로 나온 구간이고 굴곡이 4개로 나올 수도 있다는 주의를 하면서 세 번째 굴곡이 나온 구간 저점을 손절 라인 잡고 지표상 골크 구간에 매수를 들어가 보는 건 좋은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패닉셀 구간 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반등폭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예시로 든 진입 구간이 대략 12% 상승했던 구간이고요. 레버리지 10배로 가정하면 무려 120%의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바로 전 예시 구간 반등폭은 약 9% 정도고요. 욕심만 버린다면 괜찮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진입 구간들입니다. 이 지표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상승장을 제외한 하락장, 횡보장에서는 MACD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지표건 쓰는 사람이 지표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에게 맞는 추가 요소를 도입해서 같이 써보고 응용한다면 어떤 장이든 자신에게 잘 맞는 매매 스킬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선물거래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대봉 평생 최대치 할인 링크로 최고의 혜택 받으시면서 선물거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